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90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290번입니다. 인력 선발에서 타인 평가 및 지각과 관련된 다음의 용어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네요. 자, 오류 관련된 게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볼게요. 주관의 객관화, 앞에서도 많이 했죠. 주관의 객관화는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 감정을 타인에게 객관적인 것처럼 마치 그렇죠. 어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관의 객관화는 어떤 과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인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자존적 편견. 이건 뭡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덕. 그쵸? 자존적 편견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틀렸네, 이것도요. 자, 그다음 3번. 나와의 유사성 효과. 앞에서 했죠. 유사 효과. 유사성 효과는 이게 뭡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주위 사람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함으로써 결국 예측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죠. 이것도 아닙니다. 4번 대비 효과. 지난 시간에 했네요. 여러 사람 중에서 처음에 평가한 사람을 나중에 평가한 사람보다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 그 다음 5번 최근 효과는 뭡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의 정보를 좀 더 크게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거죠. 최근 효과는 주로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거.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29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사평가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서열법은 구체적 성과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피평가제 순서만, 오케이. 순서만 결정하는 거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평가다. 정확히 맞죠? 2번, 상동적 태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고정관념이죠. 자, 상동적 태도란 피평가자가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의 근거로 평가하는 거. 맞네요. 3번 서열법은 조직의 규모가 클 경우에 적합한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오케이. 정답은 3번. 서열법은 너무 평가자가 적거나 많아도 안 된다라고 했죠. 4번 목표에 의한 관리법 MBO에서는 목표 설정 과정에서 피평가자가 참여한다. 오케이. 그래서 상호 합의하에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했죠. 카플란과 노튼의 균형 성과표 BSC 방식에는 재무적 성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이 포함된다. 맞네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앞쪽에서 예전에 한번 제가 BSC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균형 성과표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카플란과 노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과거에 우리가 조직을 평가를 할 때는요. 그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회계적인 거.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사회는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부분들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다채롭게 평가를 해서 기업을 좀 균형감 있게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게 카플란과 노튼의 균형 성과표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일단 평가 요소인 당연히 재무적 요소가 그대로 일단 들어가고요. 여기에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객 관점의 부분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우리 회사 내부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평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습이나 이런 것들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평가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다채롭게 비교를 해서 그래서 기업의 뭡니까? 그렇죠. 전체를 균형감 있게 평가하겠다는 게 카플란과 노튼의 BSC 균형 성과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요소 네 가지를 좀 기억해서 알고 있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싹 바꿔가지고 딴 걸로 바꿔서 틀린 걸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291번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92번. 조직에서 권한 배분 시 고려해야 될 원칙이 아닌 것은 이건 사실 약간 상식에 가까운 내용 같아 보이긴 한데 자, 조직에서 권한을 배분할 때는요. 일단 첫 번째 명령 통일 원칙 맞습니다. 명령을 통일해서 해야 권한을 배분할 수 있고요. 책임과 권한의 균형 원칙도 맞고 명령을 계층화하는 원칙, 명령 일원화 원칙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방향 일원화 원칙은 조직의 권한 배분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하나 암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해설을 잘 달아놨잖아요. 조직에서 권한 배분 시 고려해야 될 원칙에는 분업 또는 전문화의 원칙과 권한과 책임의 원칙, 권한 위양의 원칙, 계층제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스텝 조직의 원칙, 직능화 또는 기능화의 원칙, 조정의 원칙 등이 있다.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돼서 오케이, 요거 하나 암기할게요. 자, 293번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볼게요. 특정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뭡니까? 임시 조직이래. 임시 조직. 뭔가 태스크가 딱 생기면 그걸 위해서 임시로 조직했다가 그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이 싹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체되는 거. 앞쪽에서 제가 얼핏 설명했는데 뭡니까? 프로젝트 조직이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자료 수집과 인사평가의 출제 예상 문제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집 선발 관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집 선발 관리의 기출 변형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기 앞서 한번 살짝 꼭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자, 모집을 할 때는 외부 모집과 내부 모집이 있는데요. 이 외부 모집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사의 밖에서부터 사람들의 지원자를 받는 걸 말하고요. 내부 모집은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런 지원을 받는 걸 내부 모집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 두 가지는 요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잘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외부 모집의 장점은 뭡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능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외부 모집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니까 조직이 활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외부 모집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외부 모집의 단점은 일단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요. 첫 번째 비싸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데려왔다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이탈할 가능성의 그런 리스크, 위험도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자꾸 공석에다 데려와 버리니까 내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외부 모집의 단점이 됩니다. 하지만 외부 모집의 장점은 내부 모집의 단점이 되고요. 외부 모집의 단점은 내부 모집의 장점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잠깐 다시 설명해 보면 내부 모집은 일단 뭡니까? 그렇죠. 그 빈자리를 누군가 우리 내부에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승진의 기회가 발생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진 않을 겁니다. 조직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해갈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가 확실히 낮을 거고요. 세 번째,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외부 사람보다는 훨씬 적게 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 단점이 뭐냐? 내부에서만 자꾸 승진을 시키면 결국 새로운 기술과 능력 같은 것들이 수혈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회사 전체가 굉장히 좀 약간 정체되거나 혹은 속된 말로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내부 모집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만약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떨어진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도 좀 클 거고 만약 내가 내부 모집에 지원을 했는데 그걸 내 지금 현 팀장이 그걸 알았다. 그럼 약간 되게 서운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왜 우리 부서 떠나려고 하지?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사내 공모 제도라는 거 한번 잠깐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사내 공모 제도가 대표적인 내부 모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내에다가 인트라넷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이런 포지션이 발생을 했는데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하세요라고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내 공모제고요. 이 사내 공모제는 내부 모집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발 도구의 합리성이라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이라는 게 있는데 신뢰성 설명했네. 그렇죠? 타당성도 설명했네. 일관되게 그렇죠.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타당성은 내가 때리고자 하는 걸 정확히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당성은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동시 타당성은 뭐냐? 이런 거예요. 현재 그 평가를 하는 시험지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선발된 시험지인지를 그거를 체크하려면 동시 타당성과 예측 타당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시 타당성은요. 요 시험지를 현재 우리 회사에서 높은 고가를 내는 사람과 낮은 고가를 내는 사람들한테 그 시험을 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높은 고가를 내는 사람이 고득점이 나오고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저득점을 하면 그건 바로 그 시험지가 동시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반면에 예측 타당성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신입사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지원자들한테 시험을 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사 들어올 건데 그 통과한 사람들의 고득점과 저득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이들이 정말로 고득점자가 정말 높은 성과를 내고 저득점자가 정말
낮은 성과를 낸다면 그럼 그 시험은 예측 타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동시 타당성은 현직자한테 시험을 보게 만드는 거고 예측 타당성은 지원자들한테 시험을 보게 해서 그들이 나중에 회사 들어와서 그 성과를 나중에 비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좀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 변형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94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최근 기업은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조직 내부의 인력을 대상으로 사내 모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내 모집의 장점만 묻는 게 아니라 장단점 다 물었네요. 그게 아닌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신속한 충원과 충원 비용 절감. 그렇네요. 회사 내부에서 바로 데리고 오니까 굉장히 모집도 할 필요 없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 검증에 대한 정확한 평가. 회사 사람이니까 아주 쉽게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3번 훈련과 조직 문화의 적응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맞겠죠. 그 다음 4번 직원들 사이에 과대 경쟁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 한 포지션에 서로 좋은 포지션이면 가려고 경쟁할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5번에 불합격된 사람들의 불만 요인이 없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거기 떨어진 사람은 굉장히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좋아요. 자, 295번 사내 모집 방법 중 사내 공모자 아까 했던 거네요. 이 사내 모집이죠. 이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사내 모집에 묻는 거예요. 결국 그쵸? 자, 종업원의 상위 직급 승진 기회가 제한된다. 정답 몇 번? 1번이죠. 오히려 승진 기회를 주는 거죠. 승진 기회를 주는 거죠. 2번 외부 인력의 영입이 차단되어 조직이 정체돼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맞고요. 지원자의 소속 부서 상사와의 인간관계 훼손될 수 있다. 이해하겠죠? 내가 잘해줬는데 왜 떠나려고 하지? 그렇죠. 실제로 하다 보면 살짝 약간 깔깔어워요. 4번 특정 부서의 선발 시 연고주의를 고집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속된 말로 고인물 되는 거죠. 5번 선발 과정에서 여러 번 탈락되었을 때 지원자의 심리적 위축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 맞네요. 정답은 1번. 좋아요. 자, 296번 한번 보겠습니다.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성과 관리 수단으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목표 관리 기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목표에 의한 관리는 목표 달성의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개인의 목표를 구체화, 그렇죠. 스페시픽, 제가 스마트 원칙이라고 했죠. 구체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사와 뭡니까? 부하 직원이 서로 협의하에 해야 되는 거죠. 상사와 조직에 의해서 하향식 목표 아니죠. 상사와 부하 직원이 뭡니까? 상호 협의하에. 틀린 거는 정답 3번. 4번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및 피드백 제공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상호 소통. 오케이. 다 맞네요. 정답 3번. 자, 297번 볼게요. 지식 기반 사회의 인적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네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그쵸? 자, 1번 타인과의 협력하는 태도 중요하죠. 이제는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그렇죠.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암묵적 지식보다 명시적 지식이 중요하다. 틀렸네. 정답 2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앞에서 한번 했죠. 노나카의 지식 경영이라고 제가 설명을 분명히 했고요. 그때 암묵지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형식지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암묵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형식지부터 할까? 형식지는 말이나 글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이고요. 암묵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화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노하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 그런데 노나카는 어떻게 지식이 더욱더 커지냐? 암묵지와 형식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은 더욱더 창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보다 명시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고요. 둘 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은 더욱 커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3번 경험이나 지혜도 인적 자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노하우, 암묵지 같은 것들이죠. 4번 논리적 지식과 정보적 지식이 당연히 둘 다 중요하고요. 지식은 사용할수록 증가다. 그렇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 2번. 자, 298번 한번 볼게요. 인사고과에서 평가 문항의 발생 빈도를 근거로 피고과자를 평가하는 거. 이게 뭡니까? 발스, 행위기준평가법인 거죠. 이게 바로 발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쭉 서술을 하고요. 중요 사건 기술법처럼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해서 그중에 점수를 하나 체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서열법은 말 그대로 서열법 말하는 거고요. 서로 서열하는 거. 분류법은 등급법이고 요인 비교법은 요소 비교법 말하는 거고 쌍대 비교법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을 페어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뭐냐면 이상형 월드컵.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299번 한번 볼까요?
선발과 모집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사내 공모제는 승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구성원에게 동기부여 제공한다. 사내 공모제, 이게 사내 모집이었죠? 사내 모집의 장점이네요. 그쵸? 사내 모집의 장점, 맞네요. 2번, 외부 모집으로 조직의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진, 그렇죠, 새로운 물을, 그렇죠, 수혈할 수 있습니다. 3번, 내부 인력 원천은 외부 인력 원천에 비해서 비교적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 게 그렇습니다. 내부 모집의 장점이고요. 4번, 내부 모집 방식에는 모집 범위가 제한되고 승진을 위한 과다 경쟁이 발생하는 게 내부 모집의 단점이었죠. 5번, 여러 상황에서도 똑같은 측정 결과가 나타나는 일관성을 선발 도구에 뭡니까? 그렇네, 틀렸네. 신뢰성이죠. 타당성은 뭐였습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정확히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300번 볼게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풀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크게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으로 나온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서 계속 나오죠. 그쵸?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거고.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내부 모집은 내부인끼리의 경쟁이라서 선발에서 탈락되어도 불만이 적으며 과다 경쟁도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2번, 내부 모집의 경우 이미 지원자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내부 모집의 장점. 내부 모집은 내부인들 개인이 경력 개발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사내 직원 전체의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 그 자리에서 내부 모집을 한다라는 게 과거에 전례가 있다면 다음에 언젠가 그 자리에 또 비면 그렇게 내부 모집을 할 거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능력과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4번, 외부 모집은 외부인이 자기 직무에 잘 적응하기까지 적응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이런 리스크가 있죠. 이게 외부 모집의 단점. 5번, 외부 모집을 통해 기업은 조직 내부의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자, 301번. 다음 중 내부 모집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를 물었습니다. 1번, 종업원들의 만족감과 사기 증진 가능하죠. 왜? 승진이 가능하니까요. 2번, 모집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 맞고요. 3번, 모집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할 수 있는 거 맞고요. 4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외부 모집의 장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자신이 스스로 경력 개발할 수 있다.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네요. 오케이. 자, 좀 쉬워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302번, 선발 방법 중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자, 이거 하나 정리 좀 해야겠네요. 자, 면접은 크게 여러분들 그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뭐냐면요. 구조적 면접과 면접의 유형은 구조적 면접과 그 다음에 비구조적 면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유형. 면접의 형태는 또 다양해요. 뭐냐면 패널 면접, 그 다음에 스트레스 면접,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인바스켓 면접,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 면접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면접의 유형은 크게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으로 나누십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닌 게 구조적 면접이라는 게 뭐냐? 면접을 하기 전에 면접관이 이미 뭡니까? 그렇죠. 인사팀이 준 면접에 관련된 질문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읽어만 줍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그 읽어만 주면 피면접자가 면접을 당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답이 나올 때 몇 점을 체크하라고까지 지침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 면접은 비교적 면접관의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아무나까지 좀 그렇고 어쨌든 면접관에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쉽게 들어가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적 면접의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그 면접이란 건 그 지원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일관되게 모든 지원자들한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 면면이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게 바로 구조적 면접의 단점이 됩니다. 반면 비구조적 면접은 이 장단점이 바뀌는 건데요. 왜 그러냐? 비구조적 면접은 면접관이 정해진 질문지를 읽고 정해진 대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즉석에서 묻고 싶은 걸 묻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구조적 면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원자에 맞게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지원자들의 어떤 깊은 이면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요. 아무래도 면접에 대한 이런 면접관의 어떤 스킬이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그 면접을 좀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게 힘들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좀 면접관들이 그때그때 좀 다르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평가에 대한 좀 약간 객관화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입니다. 하나 체크를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보기 1번. 구조적 면접이란 직무에 대해 미리 정해진 직무들을 사용하는 면접으로 모든 피면접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다. 정확하죠? 2번. 비구조적 면접이란 면접자가 원하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렇네요. 3번. 집단 면접이란, 여러분 집단 면접이란 거 뭐냐면요. 면접 당하는 사람, 피면접자가 다수인 경우예요. 이거랑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게 패널 면접, 다른 말로 위원회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 다 똑같은데 여기는 뭐예요? 면접을 당하는 지원자가 다수고요. 위원회 면접은 면접관이 다수예요. 면접관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여러분 비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집단 면접이란 각 집단 단위별로 여러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토론하게 하고 면접자는 이를 관찰함으로써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인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여기 있네. 다수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맞아요. 요거 두 개 꼭 비교해 놓으세요. 알겠죠?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 4번.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피면접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을, 오케이, 방금 했네. 위원회 면접. 이게 자주 나온다고. 위원회 면접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5번에 면접자는 피면접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피면접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금지다. 아니요. 우리 그 면접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면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면접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정답 5번. 참고로 스트레스 면접은요.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러시아 스파이를 대상으로 했던 면접법이에요. 뭐냐면 혹시나 그 스파이가 가서 납치를 당해서 고문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을 다 토로할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 면접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죠? 우리 그 취업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된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자, 303번 한번 봅시다. 303번. 인력 모집과 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이력서와 추천서는 응모자에 대한 배경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 전형하는 거죠. 2번 성취도 검사는 응모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 그렇죠. 성취도. 그렇죠. 3번 집단 면접은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응모자. 맞아요? 아니죠. 한 명의 응모자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다수의 응모자. 다수. 여러분 다수의 면접자가 하는 거 아까 뭐였어요?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 요거 틀렸네. 정답 3번. 4번 클로스드 쇼파에서 신규 종업원 모집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맞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노동조합 파트에 가서 한번 설명할게요. 그때 클로스드 숍, 유니온 숍, 오픈 숍이라는 거 설명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5번 비구조화된 면접은 응모자에게 의사표시의 자유를 최대한 주는 거다. 오케이. 정답은 3번. 자, 30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304번. 인력 선발 도구의 평가 기준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보기 1번. 신뢰성이란 어떤 시험을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람이 몇 번 다시 보았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오케이, 일치하는 정도. 정확히 맞네요. 2번, 양분법과 대체 형식법은 신뢰성 측정 방법이다. 하나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양분법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한 세트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 번 테스트를 해야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신뢰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이 한 세트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죠. 가장 좋은 게 홀수 짝수로 나눠요. 그래서 홀수 번호 문제를 쫙 풀어서 한 평균 80 나왔고 짝수 번호 문제 쫙 풀어서 평균 80이 나왔다. 뭡니까? 신뢰성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분법이에요. 홀수 짝수로 양분 두 개로 나눴다. 오케이? 그 다음 대체 형식법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일단 A세트 문제를 풀어요. 그럼 평균 80이 나왔어요. 그 다음 요 문제를 또 풀어버리면 답을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A세트랑 비슷한 문제의 B세트와 C세트를 준비했다가 그걸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유형은 똑같으나 그 난이도도 비슷한데 요 문제랑 그냥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을 세트를 몇 개 더 만들어서 그걸 하나 풀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점수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80점 이상이 된다? 그럼 전부 다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 맞고요. 3번 예측 타당성 했네요. 예측 타당성은 선발 시험 합격자들의 시험 성적과 입사 후 그들의 직무 성과 간에 보는 거. 정확하죠?
내용 타당성, 이것도 하나 봅시다. 아까 우리는 예측과 동시만 봤는데 내용 타당성은 쉬워요. 그 시험 문제의 내용 자체가 정말 우리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묻고 있는지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주로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보고 내용 타당성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내용 타당성은 선발 도구에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 오케이, 맞죠? 동시 타당성 아까 했는데 뭡니까? 현직 직원에게 시험을 보게 해서 고성과자가 실제 고득점, 저성과자가 실제 저득점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 타당성은 선발 시험의 예측 타당성과 내용 타당성을 동시에 검사하는 게 아니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정답 몇 번? 5번. 자, 그 다음 30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인력 선발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인력 선발의 유용성 평가는 유용하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비용 대비 항상 산출입니다. 그래서 비용 분석과 혜택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비용, 여기가 아웃풋, 그렇죠? 산출. 맞네요. 그 다음 보기 2번. 그렇죠. 맞는 거 찾아라 했으니까 바로 1번이네요. 그렇죠? 2번. 관대화 경향 오류는 특정의 피평가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평가자의 오류다. 얼핏 봤을 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대화 경향은 특정 피평가자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모든 평가자, 다수의 평가자들에게 뭡니까?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틀렸네요. 3번. 중심화 경향 오류는 피평가자를 평가자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심화 경향은 뭡니까? 피평가자들을 어떻게? 가운데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틀렸네. 인력 선발 도구의 신뢰성은 피평가자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은 신뢰성이 아니라 뭡니까? 타당성. 측정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핵심 부분을 정확히 때리고 있냐 보는 거죠. 5번. 인력 선발에서 같은 지원자에 대해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가 동등한 경우는 타당성이 아니라 뭡니까? 신뢰성이죠. 오케이, 정답 1번. 맞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30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06번. 모집과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선발 관리에서 입사 성적과 입사 이후 업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요건 뭡니까? 예측 타당성. 정확히 맞죠? 앞에서 했던 거. 2번. 선발 도구의 신뢰성이란 시험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그렇죠? 그렇죠. 계속 똑같이 나오는가? 시험, 재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아까 전에 했던 방법 말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거는 뭐냐? 현재 그 시험을 봤어요. 그 평균 80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 똑같은 시험을 바로 보면 기억을 하니까 이 친구가 한 1년쯤 되면 그거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뒤쯤에 다시 시험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80점이 나오면 오케이.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 재시험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테스트, 리테스트 메서드라고요. 오케이. 3번. 내부 모집은 내부 인력의 능력 개발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4번. 조직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모집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 그렇죠.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5번에 노동조합이 유니온샵 형태인 경우에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 아니고 이게 아까 앞쪽에서 했던 closed 샵입니다. 물론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closed 샵이에요. 정답 5번.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선 모집 선발 관리의 기출 변형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출제 예상, 제가 봤을 때 모집 선발 관리의 출제 예상 문제랑 교육 훈련 관리 기출 변형을 한꺼번에 좀 붙여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세트가. 오케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